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요. 제가 114페이지부터, 그 전에 그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 선거는 그 지방선거 할 때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맞아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할 때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기는 그러니까 연임 3번 할 수 있다 해서 3기에 한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4년을 임기로 해서 3기에 한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114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114페이지 부분 보시면 113페이지는 여러분들 그 학교 자유경영,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점수 최대 15명 이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진하게 표시해 드렸던 부분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145 교육비 분류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다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교육재정 제도 관련해서 그 제가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배부라고 해서 기준 재정 수요액이 기준 재정 수입액 요 관련해서 기준 재정 수요액을 측정 단위 곱하기 단위 비용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 재정 수요액이 기준 재정 수입액보다 큰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국가에서 교부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재정 규모, 학부모 재원 이런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회계 예산 운용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115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그 전에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학교 회계 제도의 도입 배경은 단위 학교 책임 경영에 대한 필요성 증대, 기존 학교 경비별 예산 체계의 문제점 개선 등이 이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위 학교 책임 경영이라는 건 교육에 필요한 자원의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교육활동 운영 책임을 단위 학교가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 교원 인사 교육 재정에 관한 권한을 학교를 이양하고 학교 내 자율결정, 학교 성과에 대한 책무성의 증대가 단위 학교 책임 경영의 핵심이고요. 이러한 단위 학교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단위 학교 예산제가 필수적인데 학교의 예산이 배분되면 교장이 교사, 학부모, 학교 운영회 등의 자문 의결을 거쳐 교육재정 지출을 결정합니다. 학교 회계제도 도입 이전에 학교에는 여러 종류의 경비가 있었고 각 경비별로 예산을 관리했다고 해요. 경비별로 회계연도 장부 적용 법규가 달랐기 때문에 장부를 관리하기 복잡하고 학교 예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단순화한 것이 학교회계 제도로 회계연도는 3월 1일에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통일을 했고요. 세입은 다양하게 인정하되 세출은 통합해서 하나의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요거 학교 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기본 원칙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리고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 공개의 원칙,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수익금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관련 그 법규에 의해서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기는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회계 예산운영 과정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 관련해서 심의기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립사립 할 것 없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교육청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장이 기본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럴 때 교직원이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그 예산안을 통지를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가 개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안에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를 해서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를 합니다. 그럼 학교장이 그 예산안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예산을 확정하고요. 회계연도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산 심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장에게 통보를 하는 구조로 전체의 학교회계 예산 운용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그 지방직 문제에서 이거 관련한 시험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그리고 기출 강의할 때도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요약 강의할 때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기억을 해보자라는 의도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 번씩 좀 보면서 기억을 뭐 지금 당장 외우겠다라기보다는 읽어서 내용으로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예산 기법에 대해서, 학교 예산 편성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품목별 예산 제도라고 해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 통제에 중점을 둔 제도고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예산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제도고요. 전년도 예산을 준해서 예산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신규 사업 등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용이하고 한정된 재정 규모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능률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그 예산으로 이룬 사업 성과도 알 수 없게 된다. 라는 이제 문제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러한 결점을 제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고, 이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개별 학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다거나 학교 경영 목표량과 예산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못하는 점, 학교의 수직적 경영 조직, 교장, 교감, 주임, 교수 이런 어떤 수직적 경영 조직과 수평적 조직 사이의 비협조와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통제적이고 소극적인 운영으로 교육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단위 예산 제도가 주장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과주의 예산 제도인데, 수단보다는 그 수단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기능과 사업이 무엇인가를 표시해주는 예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명백히 해주는 예산 제도이고요. 그리고 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정부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고, 정부의 계획 수립과 입법부의 예산 심의가 간편하고, 예산 편성 시 자금 배분 합리화, 예산 집행 시 신축성, 실적 분석 결과를 다음 회계 연도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제도의 핵심인 업무 측정 단위 선정과 측정이 어렵다는 점이죠. 그리고 단위 원가 계산이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획 예산 제도라는 건 장기적인 계획 수립, 플래닝, 그리고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학교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절약과 지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학교 체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교의 목표와 프로그램과 예산을 체계화할 수 있고, 연도별 학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소요 자원을 확인해서 연간 기준으로 목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얘도 단점이 뭐냐면 지나친 중앙 집권화 초래에 교육 달성 효과의 계량화가 곤란하다는 점, 간접비의 배분 문제, 환산 작업의 곤란 등의 단점을 얘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라는 키워드, 단기적인 예산 편성, 이게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기획 예산 제도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준 예산 제도는 뭐냐면 이거 제로 베이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 회계 연도에 예산이 구애받지 않고 의사결정 단위인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해서 연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재정 경직화를 타파할 수 있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각 수준 관리자의 참여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과 관련해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는 학교 경영에 전 교직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구상과 실행 유도가 가능하고, 학교 경영 계획과 예산의 일치로 인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학교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인데, 얘도 역시 학교 경영과 관련해서 볼 때 교원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부과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들이 이 제도에 숙달되기 전에는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하고, 사업이 기각되거나 평가절하되면 비협조적인 풍토가 야기될 수 있으며 비용 및 인원 절감에 실패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키워드는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거니까 전 회계연도의 예산을 구애받지 않고 구성원들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달성하려는 목표와 사업이 무엇인가를 표시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고르시면 되는데,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명시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예산관리에 치중해서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회계 책임이 불분명하다라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와 사업이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그런 예산제도를 여러분들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예산 끝내고 교직원의 분류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교재 115페이지에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 116쪽에 148 테마에 학교 예산 편성 기법이라고 해서 지금 정리됐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표가 나오고요. 이제 저희 149 교직에 대한 이해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직에 대한 이해 관련해서 일단 교육직원을 좀 분류해 봐야 되는데, 우리 교육직원이라고 할때 교육공무원은 국공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를 교육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행정기관이나 근무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도 이제 교육직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묶어서 교육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교육직원이라고 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교육직원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교육공무원의 분류라고 해서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 교육공무원은 경력직, 특정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크게 교원과 교육 전문직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교원 같은 경우는 조교 전임 강사, 조교수, 그 다음에 초중등 교사, 유치원 교사, 원감, 원장을 포함하는 개념.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원이라고 하는데, 교육 전문직은 뭐냐면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등을 교육 전문직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 117페이지에 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거기 교육공무원과 교육직원과 교육행정직을 비교해서 좀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교육직원은 넓은 개념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직원의 넓은 개념으로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실장이라든가 행정직 역할, 교육행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육행정 시험을 보고 행정직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교육직원이라고 하는 넓은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교육공무원은 아닌 거죠. 교육공무원은 교원하고 교육 전문직을 가리킨다. 그 교육 전문직에는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행정직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공무원인데, 그 역할 자체가 교육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행정직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이것과 교육공무원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99 교육행정직, 공립학교 행정실장이 이 교육행정직에 포함이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그 교육직원의 범위에 들어가면서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리니까 이 표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교원의 자격 관련해서 우리 이제 교장, 원장, 유치원의 원장,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원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교장이 되려면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제 교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교감 같은 경우는 대체로 여기서부터 봤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보면 일단 교사를 보시면 그 우리가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사가 정교사, 준교사, 전문 상담교사, 사서, 실기, 보건교사, 영양교사 이렇게 구분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이제 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정교사의 자격 기준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교사 중에서도 1급 정교사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석교사는 뭐냐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교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수석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감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감에서 3년 이상이 더 들어가면 교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횟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직에 대한 이해 관련해서 용어를 좀 보자면 우리가 임용이라고 하는 건 신규 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복,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배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우리가 이제 임용이라는 표현 하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직위는 한 명의 교육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얘기하고,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죠. 정급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 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직은 교육 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해서 임용하는 것을 전직이라고 하고, 전직 전보가 시험에 좀 출제가 되고 있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전보 같은 경우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간이랑 부서만 바뀌는 거예요. 학교가 바뀐다거나 교육청이 바뀐다거나. 근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중학교에서 뭐 초등학교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만 바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보라고 하는데, 종류와 자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직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복직은 이제 정직 중에 있는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거. 강임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에 하위 직급으로 임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우리가 강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하고,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하고,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직위란 한 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해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답은요, 이게 답이에요. 강임이란 교육공무원의 직렬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3번이 답이고, 전보랑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간이나 부서를 달리해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보는 약간 학생으로 치자면 전학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학교가 바뀌는 상황, 교육청이 바뀌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직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해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제 교원 관련해서
그 교육공무원법 내용을 좀 보자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교원이 휴직하는 경우, 그다음 파견 연수 정직 직위 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에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교육공무원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 세 가지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시면 23년도 교육청 문제였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학교 법인의 설립 당초 임원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거는 이제 3년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기간제 이것도 세 글자니까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얘가 답이 2번이었어요.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 라고 해서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석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수석교사제란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급 전교사 가운데 교감과 교장을 거쳐서 교육행정관리 전문가를 선택할 교사, 교육행정관료, 학습 전문가를 선택할 교사, 현장 교육 전문가를 구분해서 교원 자격 체제를 이원화시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감 교장은 학교의 관리 및 행정 업무를 맡게 되고, 수업 및 교사 지도는 수석교사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법규를 좀 보시면 수석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임용을 하고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 평가 및 연수 실정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해요.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4년마다라고 하는 요 네 글자랑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당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고요. 임기 중에 대신 교장 원감 또는 교감 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원화된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나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석교사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학생을 교육하고 교사의 교수 연수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 교무 통합, 요 통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의 연수 관련해서 이제 볼 건데, 교원의 연수를 우리가 이제 직무연수, 자격연수, 특별연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우리 아까 교원의 자격 취득 관련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이란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격연수에 해당이 되고, 직무연수는 교육의 이론 방법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연수를 얘기합니다. 특별연수는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국내의 특별연수 프로그램으로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실시하는 걸 특별연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원의 특별연수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특별연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실시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셔서, 종이접기 연수는 좀 일회성의 이렇게 좀 단기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연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연수도 직무연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최교사가 학습 연구형 교사로 선정돼서 대학의 연구소에서 1년간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이게 답인 거죠. 그리고 교직 4년 차인 김교사가 특수학급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에 참여한 건 자격 연수에 해당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원 인사이동, 승진 및 전직 전보 및 징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승진 관련해서 동일 직렬 내에서의 직위 상승을 의미하죠. 교원의 승진을 위한
평정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력 평정이라고 해서 기본 경력 15년을 64점으로 해서 5년 초과할 때마다 6점씩 주고 이제 그게 이제 최고 70점 정도가 이제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70점을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 성적 평점이라고 해서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면 교감 장학사 및 연구자의 근무 성적 평정, 평정자 50%, 확인자 50%, 교사의 근무 성적 평정, 평정자 30, 확인자 40, 다면평가 30 이렇게 해서 100점을 구성하는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게 있고요. 연수 성적이라고 해서 교육 성적 평정 27점, 연구 실적 평정 3점. 그래서 학위 취득 실적 같은 경우가 연구 실적 평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산점으로는 공통 가산점, 선택 가산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승진 점수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직과 전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보자면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인데 직급은 동일하나 직렬이 달라지는 횡적 이동을 얘기합니다. 교원이 장학사, 연구사 등으로 이동하거나 장학사, 연구사가 교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이거 초등학교 교원이 중등학교 교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전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보라고 하는 건 교육 공무원이 동일 직렬 내에서 현 직위를 유지하면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예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교사의 근무 학교의 이동, 장학사의 근무처의 이동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전보의 시기는 교장, 교감, 교육 전문직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 교사는 이제 1년 동안 단임반을 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교사의 경우에는 매년 3월 1일에 한 번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공무원의 전보 원칙으로 단기 이동이 금지, 적재 독소, 생활 안정, 적정량 이동, 학년 말 이동 등을 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기준이나 원칙을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징계 관련해서는 관계법 및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교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원의 징계는요. 이거 제가 교재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가 어느 부분이냐면 118쪽에 나와 있는 그 교원 징계 관련된 부분인데 얘가 일단 이 부분이 기본서 내용하고 다르게 바뀌어서 기본서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일단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수 전액 감액으로 정직과 강등이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승진 제한 규정 관련해서도 견책의 경우에는 6개월, 감봉인 경우에는 12개월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직 강등은 18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임은 5년간 임용 제한, 그리고 파면도 마찬가지로 5년간 임용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교원의 징계를 정리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고 요 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것 중에 여기에 맞춰서 여기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네, 요 부분 꼭 바꿔서 가지고 이제 정정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공무원의 징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정직된 자는 직무에는 종사 못하죠. 어쨌든 정직이라고 하는 건 직무에 종사를 못하고 3개월간 보수를 받지 못한다. 여기 보면 3개월간 보수 전액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3개월간 보수를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3분의 1을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보시면 견책된 자는 직무, 물론 이제 앞에서 완전 틀려버렸네요. 그래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견책된 자는 직무에는 종사를 하지만 6개월간 승직과 승급이 제한된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었고요. 해임된 자는 공무원 신분, 이거 다 틀린 내용이고 공무원 신분 보시면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파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둘의 차이는 퇴직급여에 있어서 뭐 전액 또는 일부 제한 이 부분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임용 자체도 1년간이 아니라 5년간 임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
지휘법이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제가 교권사법 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교원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서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 소속 학교의 장애에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징계 처분과 그 밖에 그 이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소청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분보장 징계 소청 관련해서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임,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사립학교법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제56조를 보시면 의사에 관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라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해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고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제 국공립 모두 똑같다. 국공립, 사립학교, 국립이나 사립이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원의 권리랑 관련해서 교육기본법 제4조에 제14조에 교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 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겸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대신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표현이 들어있고요.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제15조에 교원단체 관련해서 교원은 상호협동해서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는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 단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아까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규정 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교원은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3번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답이 3번이었어요.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규정은 있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건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원의 의무는 교원으로서의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체교섭 관련해서 이 법률에 따라서 노동기본법은 보장을 하되 교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인정을 하지만 단체 행동권, 이거 파업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불허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체 교섭권과 관련해서
단체 협약 체결권을 인정하되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성실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조를 조직하고 학교 단위 차원에서의 교원 노조 성립은 금지시킨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가입 자격은 교원으로 하되 그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학교 설립 경영자, 교장, 교감 등의 가입은 제한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원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교육 및 연구 수양의 의무, 정치활동 제한이 교원의 의무라면 공무원의 의무는 이제 의무가 있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금지해야 되는 그런 또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 이탈의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영리 업무 금지, 겸직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한해서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문제가 교육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즉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과 부단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무원의 의무에 뭐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정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왜 우리 외국 정부의 영해 등을 받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기본서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순서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되긴 하는데 지금 내용이 교원의 권리와 의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본서 마지막 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석교사까지 들어갔고 네, 교원의 능력 개발하고 해서 교재 마지막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교육기본법 지금 559페이지에 제가 이제 그 교육기본법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대해서 법령을 좀 정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거기 560페이지에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할 때 교육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교원의 의무와 공무원의 의무로 나누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는 교원의 의무로서 좀 크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이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거는 4번이에요.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 개발과 부단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네, 딱히 그러니까 뭐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 개발과 부단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한 부분은 없다라고 해서 일단 답은 4번이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성실 의무라든가 복종 의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잖아요. 2번은 복종 의무 그리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친절 공정의 의무 저 앞 페이지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직무상 명령의 복종 그리고 종교 중립의 의무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제38조에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라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구 수양의 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과 부단한 연구를 해야 되는 의무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20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4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다시 한번 보자면 뭔가 해야만 하는 걸 우리가 적극적 의무라고 하고요.
해서는 안 되는 걸 소극적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인데 뭐 이렇게 보시면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 친절 공정, 비밀 엄수, 청렴, 종교 중립의 의무, 이 문제통에서 봤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소극적 의무라고 하는 건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단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명예 제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장학으로 넘어갈 건데, 이 장학의 개념과 관점 변화 관련해서 보시면 초기에는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교사의 근무 실태 평정을 위한 시학 감독의 성격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지도하는 활동으로 의미가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장학의 유형을 보시면 일반 장학이라고 해서 이건 교육장학, 학무장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학활동, 교육 운영 전반에 걸친 일반적 지도와 조언을 하는 장학을 일반 장학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수업 장학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수업 장학은 이제 교내 장학으로서 교육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업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취와 직결되는 교육활동, 즉 교수학습 지도, 교육과정 개발,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을 장학의 주된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업 장학은 학교장, 교감, 교사, 외부 장학 담당자들의 협동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도를 위해 교사를 지도하거나 조언하는 것에 중점을 둔 장학의 형태고요. 수업 장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음에 설명하려는 임상장학, 임상장학의 마이크로 티칭, 요 세 가지는 모두 같은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안에서 수업장학, 임상장학, 마이크로 티칭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같은 거다라고 보시는 게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업장학의 한 갈래인 임상장학은 교실 현장에서 장학자와 교사와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사의 교수 기술 향상과 계속적인 전문적 성장을 위해서 계획 협의회,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회 과정을 거치는 특별한 하나의 장학 대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사의 필요에 의해서, 교사의 요청에 의해서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학이기 때문에 교사 중심 장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학의 범위를 교실로 좁히고 그 중에서도 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 중에서도 교사가 문제점으로 삼는 부분을 제한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마이크로 티칭도 임상장학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는 이제 정식 수업이 아닌 축소된 연습 수업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수도 줄이고 수업 시간도, 수업 과제나 동원되는 수업 기술도 모두 축소시킨 연습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획을 세워 수업을 하고 이를 녹화해서 되돌려 보면서 비평하고 이 비평에 따라 제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하고 다시 녹화해서 재비평하는 식으로 반복하면서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장학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달 장학은 뭐냐면 교사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다른 장학 방법을 적용하고 그 장학에 의해서 발전 수준을 높여나가는 장학을 우리가 이제 발달 장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교사에게는 지시적 장학을 적용하고 중간 정도의 교사에게는 협동적 장학,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사에게는 비지시적 장학을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 발달 장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등적인 장학으로서 교사의 발전 정도, 참여 정도를 높여나간다라고 보면 발달 장학.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자율장학, 다시 말로 자기장학이라고 하는데, 원래 장학이 상급자의 감독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동기유발이 잘 된 유능한 교사들은 자기 혼자서도 교수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서 장학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녹화 또는 녹음했다가 분석할 수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교사로부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상급과정 대학원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고, 각종 세미나와 학회에 참석, 전문 서적을 구독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일련의 모든 과정을 자기장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기장학이라고 할지라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외부의 강요나 지시 없이 일정 지역 내의 학교들이 자율과 협력을 토대로 상호 정보 교환이나 공동사업 및 교육활동 등을 추진하는 장학의 유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장악,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같은 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악을 얘기합니다. 동학력 혹은 독일 교과 구성원끼리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교재 내용, 지도 방법 등을 협의, 토의하는 장악을 말하고요. 협동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교육 활동의 개선과 전문적 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경력 교사와 초임 교사가 짝을 이루어 상호 간의 수업을 공개 관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업 중심의 동료 장악과 어떤 주제에 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의 중심 동료 장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청 장악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교과 담당 장학사가 현장에 나가 지도 조언하는 장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8번째 컨설팅 장악은 교원의 자발적 의뢰를 바탕으로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내 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제공하는 조언 활동을 얘기하고요. 지도와 상담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악의 형태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컨설턴트가 돼서 수업 계획에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교사는 공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우리가 컨설팅 장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식 장악 또는 전통적 장악이라고 하는데 이건 교장이나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학습 순시나 수업 참관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및 학습 경영 활동을 관찰하고 교사들에게 지도 조언을 제공하는 활동을 약식 장악이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문제를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내 자율장악의 형태를 물어보고 있는데 교사들의 교수학습 기술 향상을 위해 교장 교감이나 외부 장악 요원, 전문가 자원 인사 등이 주도하는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이 강한 조언 활동이다. 주로 초임교사, 적용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형태로는 임상장악, 마이크로티칭 등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를 다 아우르는 수업 장악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들의 교수학습 기술 향상을 위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업 장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학교 컨설팅의 원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학교 컨설턴트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거나 학교를 경영하지 않아야 한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 이거는 자문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었고 그러니까 자문만 해주는 거지 이거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는데 나머지 것들도 좀 중요해서 같이 살펴보자면 자발성의 원리라는 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시작된다라는 원리고요. 전문성의 원리는 자격증이나 직위 등을 수반하는 형식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 실제적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시성의 원리는 한정된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의뢰인은 컨설턴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때 한시성의 원리. 그리고 그 외에도 독립성의 원리는 학교 컨설턴트가 한시적 교용 관계에서 오는 의뢰인과의 종속적 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상하 관계나 종속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얘기하고요. 학습성의 원리는 의뢰인은 학교 컨설팅 과정에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습득하고 학교 컨설턴트는 지원 과정에서 자신의 내용적 전문성과 방법적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양자 모두 학습이 같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학습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긴 했는데 요 마지막 파트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요약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좀 편하셨을 텐데 그냥 기본서를 갖고 있었으면 좀 왔다 갔다 좀 하셨을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목차보다는 지금 목차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강의 내에서는 계속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따라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의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교원의 권리와 의무 제가 따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오늘 한 게 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제도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을 나간 만큼 이렇게 마지막에 키워드 분석 노트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면서 정리 한 번을 하셔야 다음번에도 기억으로 남아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강의할 때나 요약 강의할 때 오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기출 강의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